햇살이 나를 감싸네.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 꿈을 안고 일어서는 나의 세상 펼쳐지네. 눈부신 아침이 찾아와 희망 가득한 내 마음과 함께 노래를 부르자. 우리의 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 서울의 소리 들리네. 조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심 백은종의 희망찬 모닝콜 2025년 11월 초하루 녹화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판사의 비의혹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책임과 지역 사회의 반응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복을 입은 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지, 그리고 지역 언론은 어떻게 이를 감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 방송 장수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좀 드리죠. 예, 반갑습니다. 서귀포 방송의 장수익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주에서 사법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사법계에게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지법에 오창훈 판사라는 판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됐죠. 독선적인 불법적인 판결로 인해서 제주 지역민들의 지금 원성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 오창훈 판사 관련 의혹들이 많지 않아요. 네. 우리 장수익 대표님께서는 오창훈 판사의 어떤 의혹들, 비의혹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는 언제였습니까? 예, 2021년 뭐 정당의 성비 사건에 항소심이 오창훈 판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사도 작성했고 취재했고 거기 증인으로 나갔었고요. 예. 최근에는 2024년 연속 저질 판사 1위로 선정됐고요. 올해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은정, 현진이 양 두 여성을 2심 첫 재판 즉일 선고로 법정 구속하면서 숨도 쉬지 마라, 한숨도 내지 마라 하면서 그게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이 자리에 제주 모 정당이라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당직자들이 어떤 제주도당 내 여성위원장으로 선임된 분 한 분의 어떤 그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그게 제주도에서 해도 제대로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분이 우리 장수익 대표 소개로 서울소리에 나와서 그 당시 제보를 했잖아요. 네, 바로 이 자리. 제보를 했는데 그 여파가 그 사람을 3년 가까이 감옥살이 하는 그런 게 만들었잖아요. 만기 추석. 제주 지역사회만 해도 특히나 국민의힘 관련 사람들이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커넥션으로 엮어진 사람들이 그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를 그렇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거의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 좀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당시 정당의 부위원장 4명인데 4명 중에 한 분이 여성위원장으로 도당 여성위원장의 선임권을 두고 3명의 부위원장들이 이거 부당한 인사다. 그래서 그게
도당에서 중앙당까지 그리고 언론에도 알렸지만 기사화되지 않았었고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과정에 제가 첫 기사를 내보냈고요. 그게 봄인데 3, 4월 기사가 나가기 시작해서 6월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그리고 2심에서는 오창훈 판사가 올려치기로 2명 구속돼 있는데 1명은 2심 첫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했고 3명이 다 올려치기로 2배 반, 또 집행유예인 사람도 법정 구속해서 3명 다 구속으로 제대로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도 이곳에 와서 제보를 한 분은 남성 네. 그 제주도 국민의힘 부위원장 이분이 와서 제보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쪽에서 그분이 피소가 돼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계속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요. 연관된 여성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집행유예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을 받았고 한 분은 징역 8개월 받았나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1심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2심에 올라갔잖아요. 네. 2심에는 이제 제주의 독재자라고 부르는 오창훈 판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우린 억울하다, 뭐 사실이다 이런 어떤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녹취는 증거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완벽한 영상이나 사진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인정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녹취를 해준 제보자도 법정으로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명확한 영상이나 뭐 증거들이 있으면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판사는 재판을 할 때 그 좀 명확하지 않은 증거들을 판결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해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건데 그 오창훈 판사가 재판정에서 그랬어요. 명확한 영상이나 뭐 사진을 가져라고. 예, 확실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그 제보라는 거 이제 그 성추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룹 섹스 제보가 됐었는데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오지 않으면 인정 안 하겠다 하면서 왜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안 하고 끝까지 그 허위 사실이 분명한데도 왜 우기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징역 1년 받은 사람을 1배 반을 올려서 2년 6개월을 주고 8개월 받은 사람은 1년 6개월 줬나요? 예, 그 첫째 2심 항소심은 무조건 오창훈 부장판사에게 배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검사 출신인데 그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로 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새 피고가 이게 올려치기로 2배가 아니라 2배 반 집행유예 그리고 사실 명예훼손이라 그러면 3년 가까이 형을 산다는 것은 이건 사회에서 완벽하게 격리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건데 명예훼손이 그렇게 중형을 내린 사례가 없죠 아마 없을 거. 명예훼손은 대부분 벌금형이고 네, 벌금 구속되는 예도 매우 드문데 거의 뭐 2년 반을 징역형을 선고한 예는 아마 있는지 한번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극히 드물고요. 제주에서도 이런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만기 출소 가까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신구속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주의 성비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부산에서도 황보승이 사건이 또 이뤄지고 그렇죠. 그것도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해서 황보승 사건이 일어났죠. 네.
예, 그래요. 지금 올해 3월에는 또 제주지법 항소심에서 두 여성 활동가들이 1심에서 거기도 이제 집행유예로 받은 사람들을 실형을 상고하면서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구속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협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고, 또 사법권 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이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 건데요. 네. 그 제주 교도소 앞에서 그 진보 활동가가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방해를 했다 그러고 해서 이 사건도 1심에서 집행유예 건이에요. 근데 2심 항소심에서 오창훈 부장판사가 올려치기로 해서 첫 재판에 즉일 선고로 그냥 환자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가 그냥 교도소로 가버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심에서 첫 오창훈 재판. 판사가 공판도 첫번 공판에서 첫 재판에서 첫 재판에서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네. 그러잖아요. 공판은 항소심에서 이제 3심이 판사 3명이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첫 공판을 해서 결과를 보고 3심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한다든지 결심을 할 때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그 재판장에서 제대로 3심이 합의도 안 하고 오창훈이 독선적으로 두 사람을 그냥 또 다리 다쳐온 사람을 바로 제도교도소로 보내는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네, 2심 항소부는 제주에는 형사부는 딱 한 부밖에 없습니다. 그럼 합의부에 배석 판사가 있기 때문에 세 판사가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잠깐 휴정을 한다든지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혼자 예, 3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둘러리죠. 옆에 두 둘러리. 판사는 그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그 판사도 밥 먹으러 갈 때도 앞장서면 옆에 줄서 뒤에 따라가는 거고요. 오창훈이 제주도의 법원을 장악하는 법원장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 같아요. 법원장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특히 합의분 형사부는 무조건 올라가면 2심에서 좀 감형이 되는 얘가 거의죠. 아니 2심을 하는 이유는 억울한 사정을 해서 깎아주거나 네. 이러이러한 해서 또 그 미처 살펴보지 못한 걸 근데 너무 이제 5년 동안 그러니까 제발 변호사들이 이거 항소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오히려 만류하고 그럼 제주 법원에서는 1심으로 종결을 하려고 변호사들이 그 정도인데 어떻게 오창훈이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지난번 한 달 전쯤 됐나요? 제주 지법에 가서 오셨죠. 내가 네, 오셨죠. 앞에서 오창훈 판사 면담도 하자고 내가 4층까지 올라갔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규탄 발언도 하고 법원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오창훈 판사의 잘못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또 제가 그 제주 법원노조 지부장도 만나서 이 얘기했고 또 총무과장도 전화로 통화를 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데 왜 당신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문제도 제기 안 하냐. 내가 지금 광주나 목포 다른 심지어 서울 법원에서도 내부 게시판에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했더니 제주도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어떤 독립적인 다른 육지 쪽하고 다르게 그렇게 독선적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나 봐요. 제주는 좀 가족적이고 그리고 거의 거기서 딴 데로 가지도 않고 갔다가도 그냥 오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굴 붉히면서 열받으면서 할 일은 없죠.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근데 오창훈 판사의 경우에는 5년째 지금 장기 지원해서 다른 판사들이 못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2023년, 24년 연속
저질 판사 1위로 선정될 정도로. 근데 왜 저질 판사 1위 선정된 사람이 그 자리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원래 그 법원에는 2년이면 이동하지 않아요. 순환근무. 근데 5년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뭐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뭐 오창훈 판사는 이 밖에도 여러 비위 정황이 드러났지 않아요. 네. 예, 근무 시간에 음주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변호사에게 휴식비를 스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이런 내용은 단순한 어떤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금 전국적인 어떤 지금 여론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오창훈은 끄떡없이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우리 장수익 대표께서는 이런 일탈들 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예, 오창훈 판사는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 예. 대법원 윤리위원회도 있지만 이 여경훈 판사는 국회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국정감사에 소환에도 불응했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제주는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예. 임금의 그 임명을 받고 제주 관리로 오게 되면 관탈섬이 있습니다. 추자도 지나서. 아, 그 관탈섬에선 제주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엄쳐도 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관의 의관을 갖다가 네. 벗어 던지고 이건 내 세상인 거예요. 제주 오면. 제주도 오면. 제주 왕인 거예요. 아. 갈 때까지는 이제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래서 오창훈이가 관탈섬을 거치면서 법복을 벗어 던지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비위를 이렇게 저지르는 거군요. 그만큼 제주는 좀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조선에서는 그 통제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도 제주에서는 그렇게 또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있어. 웬만하면 넘어가고 우리가 뭐 그게 얼굴 불면 뭐 멱살 잡고 뭐 할 일이 뭐가 있냐. 근데 제주민들이 이제 뭐 물론 다 재판을 하는 분 아니고 재판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불안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뭐 고의가 아닌 과실도 있잖아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또 교통사고 등 죽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재판에 걸리면 2심에 가는 게 공포잖아. 그러가 깎아지도 않고 높아지니까. 제주에 100여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요. 예, 100명.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알거든요, 다. 원래 지금 가면 이제 사실 2심 의뢰를 받은 사건에서 이게 더 높여버리면 깎아주지 못하면 소송 비용을 뱉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판사의 월권이나 아니면 그 심하게 그 억울하게 판결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고 말 못하고 변론하는 거 보면 막 절절 끌려다녀요. 막 이게 아닙니다라고 막 해서 이 싸움닭처럼 하는 변호사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100명의 변호사들. 우리가 달로 갔잖아요. 가서 지금 제주지법을 뒤흔들고 오기로 왔는데 어떤 좀 반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민들도 많이 알고 이런 횡포나 월권 이런 게 없이 그 판사들도 양심에 따라서 그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때도 그 이종걸 의원하고도 그 변호사 민변 출신이니까 제주에 이렇게 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랬더니 글쎄 이런 경우는 한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렇죠. 뭐 이뿐 아니라 오창훈 판사는 변호사의 사벽거래 정황도 있다는 어떤 녹취록도 이렇게 드러난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녹취록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참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의 그러니까 형량을 이제 깎아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래 의혹인데요. 기사화 됐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전관예우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나갈 때 로펌으로 해서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제 현직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가 그런 게 문자, 아니 통화 이런 게 까발려졌어요. 이게 좀 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치유의 보루잖아요, 판사가. 그렇죠. 치유의 보루로 그 사람들은 그 재판석에 앉으면 그 의자에 앉으면 신의 권한이나 똑같잖아요. 징역 10년도 줄 수 있고 5년도 줄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의 비위가 녹취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바로 이 교체를 하고 이 사람들은 판사직에 몰아내야 법치가 바로 서는데 이게 지금 이런 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창훈이 떵떵거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 부분에 정말 분노가 치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현재 대법원장 조희대나 지규현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란 공범이라고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인데 오창훈도 그런 류의 판사인가요? 예, 판사들이 이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이 공직에 있어서 내치거나 아니면 그만두라 하는 것이 이 법에 보장된 거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할 수가 없는. 그럼 누가 견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시스템이 촘촘하게 더 이제 입법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빈 구석이라 그럴까요? 좀 흠결이 있는 시스템이라서 결국 그 손해는 전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 잘못하면 네. 욕 무지연히 먹잖아요. 네. 예, 또 잘못하면 고발당해서 검찰로 잡혀가잖아요. 예. 그렇죠? 네. 대통령도 막 잘못하면 엄청 욕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개잡듯이 국민들한테 얻어봤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법부가 이제 세계 입법, 행정, 사법이 독립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가 확실히 잘 되고 있잖아요. 이 사법부는 결국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사법부의 뭐 감찰관이 한다고 보거나 헌재에서 해야 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큰 검사들 탄핵시켜놓으면 전부 기각시켜버리고 또 대법원에서 오창훈 같은 사람 징계하라고 했더니 징계하더니 뭐 별 혐의가 없다느니 징계 사유가 안 된다니 이러면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네, 그 시스템에서 그 맹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많이 열받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너무 허전하고 네. 그럼 검사를 탄핵했는데 결과는 탄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검사의 비리를 탄핵했으면 다른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 검사에서 죄가 없는 걸 올려요. 그러면 탄핵이 유죄가 안 나오죠. 그러면 판사도 마찬가지 징계위에 일일이 감찰했는데 외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판사는 탄핵도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탄핵을 해도 기각돼서 않는 건지는 모르지만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사법부한테 탄핵 권한을 준 건 입법부가 사법부 잘못을 견제하라고 탄핵 권한을 준 거 아니에요? 판사도 탄핵을 권한을 입법부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입법부에서는 뭐 같은 사법부의 헌재에서 기각이 나더라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희대 탄핵도 지금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김혜민 대표가 탄핵 청원해가지고 지금 10만 명으로 끝났는데 이것도 지금 지지부진하면 그러면 최소한 기각이 되든 어쨌든 잘못된 거는 일단은 혼내는 선에서라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기현이나 조희대, 오창훈 같은 판사는 입법부에서 탄핵해야
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장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판사를 탄핵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표를 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법부의 대법원장 부장판사 지금 공수처 고발된 인원만도 3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번 더 정확하게 헌법재판관들이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그래요.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을 집어든다면 외부에서 네. 자정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외부에서 자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입법부인데 입법부가 자정하라니까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냥 사법부는 그냥 하나 독자적인 기관으로 무슨 짓을 해도 용인해줘야 맞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입법 사례 독일이라든지 선진국에 그런 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갖춰지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런 제도가 미비한 점을 더 보완하고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이게 날짜로 시간으로 바뀌면 이런 게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딱 그 공식에 해서 이건 아니다 그거 아니라 그냥 임기가 보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는 독립권보다 우선 사법부 정화도 필요해서 어떤 뭔가 법령으로 그걸 개정해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법은 지금 그것뿐이 없잖아요. 예, 현재 공수처가 판사 검사들 비위를 재단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인원이나 예산 조직을 더 늘려서 그런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임기도 70세인데 67세로 65세로 하자는 그런 주장, 예, 그것도 입법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해야죠. 예, 그리고 윤리감찰을 더 외부에서 맡을 수 있도록. 윤리감찰은 판사 출신이나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맡아야 공정하게 윤리감찰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사법개혁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법원 행정처도 대법원 그 판사가 맡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더 세련되게 그리고 국민들이 불만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사법부 스스로가 이제 이런 어떤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네. 윤석열 정권의 공안 정국을 뒷받침하는 판사들이라는 이런 지적까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ชู익 대표는 지기현, 조희대, 오창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윤석열 정권의 공안 정국을 뒷받침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 저도 언론에 취재활동하면서 많이 그 압박을 받아왔고요. 계엄 당일 12월 3일 여기 서울의 소리도 오전 10시 30분에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네, 당했죠. 우리가 10월 3일 날 오전 10시 반에 압수수색 당하고 오후 10시 반에 계엄이 선포되는 지금이 10월이니까 1년 전 12월 3일 12월 예, 3일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검사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정권을 잡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300회, 400회를 그런 무리한 수를 뒀기 때문에 이게 더 망가지고 시스템이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요. 뭐 제주도 네. 도민들 지금 지역 반응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저 석유 방송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주민들도 뭔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내 식구니까 뭐 제주도민이니까 그냥 가자 이런 겁니까?
어때요? 그 지역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는?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오창훈 판사가 심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진보 쪽 정당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는 연일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들부터 법조계에서도 이제는 왜곡되고 이렇게 방어권 보장이 안 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항소 안 하고 1심으로 끝나.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민주주의의 사법체제에 3심이라는 건 우리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3심이 필요하고 지금 4심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제주도민들이 이걸 안 하려고 변호사 100명은 뭐 하는 거예요. 성명서 한 장도 안 내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1심으로 끝내. 제주는 1심 체제. 아니 제주도는 그냥 그러면 고등법원 아예 없애버리지. 1심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허울뿐인 그런 지금 사법 시스템이 제주에서 실제로 좀 이런지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게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그리고 진짜 그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만기 출소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 참 이해가 안 돼요. 제주도에 그 좁은 데서 몰려가서 제주도 요즘에 한 50만 명 되지 않아요. 그럼 한 5만 명 가가지고 제주 법원 앞에 가서 물러나라 오창훈이 나와라 이러면 끝을 볼 텐데. 그냥 먹고 살고 그래서 이게 방울을 누가 고양이 목에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서귀포 방송이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지역 언론으로 오창훈 판사 문제를 다뤘잖아요. 다른 언론은 다루지도 않는데 이 서울의 소리 및 서울과 연대라도 지금 해서 제주도와 연대 체계를 만드는 게 어때요?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제가 서울에서 지금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서귀포 방송이 지금 10,000명도 안 돼 9,300명인데 10만 명 만들어 주시면 제가 밤을 낮삼아 열심히 뛰어서 이런 게 좀 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가 온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서귀포 방송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서 이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혼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울에서 연락을 하고 또 제보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제가 제주도 가면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힘써 주시면서 굉장히 또 무슨 뭐 수익이 나가지고 그렇게 비용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활동하시는 서귀포 방송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 또 언론도 있잖아요. 서귀포 방송은 신문도 발행하잖아요. 인터넷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 이름이 서귀포 방송인가요? 어떻게 검색하면 나와요? 네이버에 서귀포 방송하면 나오고 유튜브 서귀포 방송. 신문도 서귀포 방송. 그렇게 나오나요? 다 인터넷 신문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해서 좀 건전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좀 힘을 같이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매우 궁금해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감도 불출석하고 지금 서울에서도 쫓아가서 막 야단을 하고 했죠. 제주도민도 그렇고 제주도 변호사 100명도 지금 1심으로 끝내자 이 정도로 지금 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오창훈 판사 재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 중단했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재판하고 있고요. 참.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재판하는데 법원 내 경고만 좀 받고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해서 징계도 안 내리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법 감정과 규리가 큰 정도가 아니라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어떤 법 감정과 규리는 더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제주도 도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 감정은 사실 들끓고 있고 불신의 원인이 되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계속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 경찰관들부터 검사, 판사들이 조금만 더 이제 정의롭게 양심에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데요. 이게 수사권 조정에서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사연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또 사건이 1년이 뭡니까? 2년 넘은 사건들 한 수사관이 16건을 1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게 지적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기 인사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둬 아니면 손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국회 차원의 그 어떤 감시와 법 제정 이게 지금 시급한 거고 네. 또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 또 뭐 언론의 지속된 보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오창훈 판사 그 목사 부동산 내가 들었어요. 그걸 오창훈 판사가 유일하게 형량을 낮춰주고 먼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목사 부동산 사기꾼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지난주 장경태 최고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지적을 했고 이 사법거래 의혹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최초는 오창훈 판사가 재판이 끝나면 법정 구속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도소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제주교도소가. 예, 지금 600명, 700, 지금 1,000명, 1,100명 막 지금 꽉꽉 채워서 기결선 빨리 빼요. 딴 육지로 보내야 되는. 오창훈 효과가 참. 근데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 저기 부동산 목사는 뭐 그래서 어떻게 형을 낮춰줬나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거론이 된 얘기인데. 네, 그 목사랑 용역해서 10여 명이 구속된 사건에서 오창훈 판사 2심 사건이고 변호사가 그 사건 맡은 어린 수감자들이 몇 개월 감형이 되고 2심에서 또 가석방에서 몇 개월 하고 해서 대단히 이례적이고 다른 수감자들이 봤을 때 진짜 부러워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수감자가 배 아픈 수감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웬만한 오창훈은 올려치기인데 유일하게 내려서 뭐 형을 낮춰준 그걸 제보를 해서 그게 국정감사까지 그게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런 거군요. 예, 웬만하면 그 올려치기인데 아주 의례적인 그런 그 이례적인 그 판결이었던 것으로 제보를 좀 이뤄진 사건일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멀리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는데 법복을 입었다고 뭐 그게 면죄부 대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법복을 벗었을 때 잘못했으면 법복을 입히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 어떤 판사의 어떤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나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심판관이기 때문에 심판이 썩어버리면 그 게임은 완전히 그 게임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 국민의 법치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여기서 이 자리에서 국회의 사법개혁위 관련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윤석열 내란 척결 분명히 하고 지금 검찰은 해체안이 통과됐고 사법까지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법치가 열리는 그런 시대를 이재명 정부가 열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장 대표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또 같은 의견이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100% 동감하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 검사들이 수십 명이 판사로 지금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에 한 번씩 검사 재임용 제도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좀 더 세련되게 제도를 좀 손보아야 될 시기라고 하고, 국회에서 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다듬어지고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검사들이 잘못해서 검찰 해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검사 구성원들은 대부분 거기에 동화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조작 수사해왔잖아요. 나는 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검사를 판사로 임명하냐. 검사는 족성이 그렇게 지금 뭐 해방된 후부터 조작을 많이 해왔고,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검사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동화된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왜 그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하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를 판사로 많이 임명했다면 이 판사들이 검사일까요, 판사일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검사가 판사 됐다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검사가 있을까요, 판사가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6, 70명이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을 했는데요. 채용이 됐는데 오창훈 부장판사도 역시 검사 출신 판사거든요. 예.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좀 더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그 한통속이 짝짝꿍이고 이런 게 계속 되면은 결국은 그 부조리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죄 없는 그리고 약한 약자 소수 국민들이 받게 되거든. 근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검사, 판사 임용하는 걸 나는 없애라는 거지. 왜 윤석열이가 자기 검사들이 검사 그만두니까 판사로 많이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이뤘던 구성원들이 네, 재판부에 잔뜩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판사도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현 사법부의 실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요. 네, 시스템. 이것도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 윤석열이 심어놓은 검사들이 판사복 입고 내란을 부추기고 내란 수기를 풀어주고 직위원 조의대는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상고심으로 내란을 연장시키려고 한덕수와 공무원 유혹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덕수가 희대의 어떤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다 드러나 있고, 또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도 전부 기각시켜버리고, 또 조희대가 그 유명한 수원지법 판사 3명을 데려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으로 내란 이후에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뭐 내란을 대비해서 내란 아닌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란을 계몽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혹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억울한 측면이고 열받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네. 이걸 하려면 또 달아나고 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가 일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인데요.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에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법부가 국민의 군림하는 시대는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네. 말로는 사법부도 일종의 국민의 머슴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월급 갖고 있지만 법을 잘 실행하라고. 옛날 페르시아에서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니까 가죽을 껍질을 벗겨서 의자를 만들어서 그 의자의 아들을 앉혀서 재판을 하게 하는 이런 얘기도 전혀 내려지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지금 판사들, 썩은 판사들 도래라는 역할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많아져 가지고 이런 사법부가 바로 잡히는 첫걸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예, 지금 억울한 그런 시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전국이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예, 그래요. 예, 오늘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닝콜은 원래 새벽 5시 하는 방송인데 장 대표님이 제주도에서 내려가셔야 돼서 일정이 잘 안 잡혀가지고 미리 녹화를 해서 내일 아침 새벽에 방송을 예정입니다. 오늘 멀리 이렇게 제주도에서 오시고 또 항상 서울에서 연대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고 들어오시는 석유방송 장수혁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석유보 방송 신문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이 석유보 방송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 밝아오는 아침 희망이란 빛이 우릴 감쌌네 서울의 소리와 함께 춤추며 조심 잃지 않고 다시 부심의 희망찬 모닝콜 2025년 11월 초하룻날 오늘은 2부로 또 시작을 다시 합니다. 오늘은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의 책 애니어그램 2.0 소통을 디자인하다는 공동저자 류지연 선생님 모시고 AI 시대 인간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그 애니어그램 2.0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인데 기존 애니어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책 소개 좀 자세히 여기서 해주시고 본인 소개도 좀 함께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2.0 소통을 디자인하다의 작가 류지연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책 소개도 좀 해주시죠. 여러분 요새 소통 불발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AI에게 물어보는 소통 로드맵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서울의 소리에서도 좋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AI에 푹 빠져서 요즘 AI로 여러 가지 영상도 편집하고 기사도 작성하는데 매우 편리해요. 어떤 옛날에는 지식이 많은 이런 교수들이 부러웠는데 이제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럽고 AI가 지식 평준화를 이렇게 이뤄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AI가 인간의 감정을 읽는 시대에 소통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어떤 AI와의 소통 관계를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까? 예, 여러분들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불통, 그다음에 갈등 문제들 겪고 계시는데 사실 저부터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지만 전국에 이제 강연을 하는 이제 강사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좀 책으로 좀 옮겨봤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예, 그래서 좀 책에서 제시한 소통 방식 어떤 분야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특정한 분야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책은요 누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좌파 우파 진영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성격 유형 도구입니다. 여러분 MBTI 들어보셨죠? 예. 요새 사람들은
I냐 E냐 이러면서 F냐 T냐 하면서 그걸 질문하는 게 요새 하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내면의 본질을 동기를 알 수 있는 성격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백은종 대표님은 제가 여의도에서 많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하필 또 제 연구실이 여의도 바로 국민의힘 당사 옆쪽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다면 제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독특해서 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는 이제 성격 분석가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 어떤 성격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뵈니까 딱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데, 예, 제가 지금 AI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책을 보게 되면 AI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도 한 2달 전만 해도 AI 별로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거더라. 근데 이 책을 보면 AI 관련해서 뭔가 모르는 것도 좀 많이 알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적혀 있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I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AI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료들을 이제 빅데이터죠.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오더링, 이제 프롬프트라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질문하냐에 따라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걸 찾아보시고 요새 문서를 만드는 모든 것도 이제 AI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이 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내 성격 어때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만나는데 오늘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AI도 정보가 너무 많아갖고요 헷갈려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이라는 스코프를 딱 줄여줘요. 그래서 9가지 성격 유형을 이 책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검사 결과를 가지고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책에는 또 주역이라는 게 같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이론과 서양의 이론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AI가 너무 고마워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미리 알아서 그 정확한 질문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 회장님도 많이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 이 책 오늘 하나 사가지고 밤새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 두껍지 않아서 금방 다 읽을 건데 AI가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쓰는데 지금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정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쓰고 있는데 제가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오고 엉터리 질문하면 팩트 체크도 해주고 내가 많이 무식한 사람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무식하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정말 무슨 지식이든 궁금증이 있으면 전에는 네이버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AI 검색하면 바로 알려준다. 유지연 선생님도 누군가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다 세세히 나온다. 이렇게 하고 이 책 좀 꼭 좀 한 권 사서 봐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과거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일부 사람만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은 핸드폰도 못 쓰고 했는데 지금 다 쓰잖아. 맞아요. 그때 핸드폰을 안 쓴 사람이 얼마나 손해봤는지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이 AI를 모르면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낙오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이 책 꼭 한 권씩 사가지고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출간 직후에 벌써 교보문고에서 베스트 10에 올랐다.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 근데 어떤 피드백이 인상이 깊었나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또 이제 많이 오해들을 하거든요. 착각도 하고 그러는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제 반응들이 여러 가지예요. 내 성격이 이런지 몰랐다. 그리고 막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 이러면서 손뼉도 막 치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다가가서 이제 알게 돼서 굉장히 명확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이 책에서 성격이 자본이다, 소통이 경쟁력이다라는 문장이 책에 나오죠. 네. 예, 제가 정말 이거 꼭 읽어봐야 되겠어. 이 문장에 담긴 철학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제는요,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 상생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 그리고 타인 그리고 모두가 고객인 사회가 왔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나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때와 흐름을 아는 주역의 도움을 받아서 동서양의 합을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준답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더 편안한 생활 그리고 올바른 소통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소통이 자본이다, 소통이 경쟁력이다, 성격이 제 자본이다. 첫 번째 책이 성격이 자본이다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내 목소리 듣고 이거 구상해서 쓴 거 아니에요? 저 영감 보니까 성격이 참 자본이 들 정도로 고약한 성격이고 악도 쓰고 있다. 그리고 제가 소통이 경쟁력이다를 몸소 10년 이상 실천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뭐 있는 거 다 해.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텔레엑스까지 누구보다 먼저 했는데 소통이 자본이다. 이거 나한테 딱 부합하는 건데 이걸 도용하신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성격이 자본이다 하고 소통을 디자인하다를 이제 플러스 하셔가지고 소통이 자본이다로 지금 하나 또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직관적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시고요. 그리고 아주 힘이 넘치셔가지고 모두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크신지. 야, 우연찮게 제 치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서울의 소리에 백 회장님 오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오늘 느지연 선생님 처음 만나 뵀는데 말씀도 재밌고 정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시청자 여러분께 이 책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서울소리 시청자분께 처음이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자주 오시겠다고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책은요, 애니어그램 2.0 소통을 디자인하다라는 저의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여러분 그 총각리 야채 가게를 쓰신 김영한 작가 다 알고 계시죠? 3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를 이제 역임하셨죠. 그 김영한 작가님이 저에게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도구를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왔더니 우리 같이 책을 써보자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그런 취지였는데 요새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출판사도 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북스라는 책을 내서 같이 이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일상의 지친 포켓서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AI 시대, 인간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적인 소통이 더욱 절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AI 때문에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은 또 불행한 사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유지영 선생님께 그런 책을 쓰실 때 또 거기에 또 좀 관점을 가지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책도 그렇게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5년 11월 초하루 주심의 희망찬 모닝콜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뉴스와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